언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좌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사파 계열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서울대학에. 저도 그 초기 발기할 때 갔었는데요. 제가 고려대학교 대표로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 지도 교수는 아닌데 저희 과 교수님 중에 이제 좌파 성향 교수님이 네가 좀 대신 가봐라. 그때 제가 육사 교수를 한 6년 하다가 제대하고 나와서 잠시 이제 연구소 가기 직전에 한 1년 정도 학교의 그 연구소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방송개발원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정부 정책관입니다. 공보처 산하에. 근데 가기 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냥 학회 모이면 뭐 한 10명, 20명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학회를 언론학회하고 방송학회라는 양대 학회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위원회가. 2000년 방송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만들 때 그것이 지분이 언론노조하고 50%입니다. 지분 자체가 50-50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교수들과 50%의 언론노조. 그래서 그 학회를 제가 가끔 토론을 하거나 발제를 가면 제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플로어에서 노조, KBS MC 노조들이 와가지고 막 뭡니까 이제 막 야지를 놓습니다. 제가 토론하거나 발제할 때. 그 야지 놓은 사람들이 지금 사장하시고 본부장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너무 잘합니다. 끝나고 나갈 때 되면 멱살 잡고 막 그래요. 이제 막,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뭐 이러고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사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역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현업에 별로 계신 적이 없어요. 만년 노조원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게 입사 이래로 몇 년 일하고 그다음부터 노조에만 계시던 분이에요. 난 이 언론 노조라는 게 참 희한한데 그냥 영원히 언론 노조에 있어요. 그분은. 본사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일을 잘 못해요. 가면. 사실 KBS, MBC가 경영이 최근 뭐 흑자 많은 거 둘째 치고 경영이 굉장히 압박받죠.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MBC가 작년에 흑자가 많이 난 거는 방송을 안 해서 돈이 번 거예요. 드라마도 안 하고 스포츠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본사 팔고 해가지고 이제 일을 본 거지 뭐 사실 뭐 이렇게 돈 번 건 아니거든요. KBS도 굉장히 경영 상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한 번도 회사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틈이 없었던 거죠. 그냥 막 갖다 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 학회도 있었고요. 저도 뭐 그런 학회를 하면서 사실 세계 학교가 지금 다 완전히 다 그 진보 성향의 학자들로 지금 장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도 한때 그 학회 부회장도 하고 뭐 이 간부도 오래 하고 뭐 이 학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학회장도 한번 나가려고 그랬다가 좌파 교수들이 막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빌래요. 그러면 학회장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에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해야 되겠나 그랬는데 그렇게 막 앞에서 공갈 협박했던 분들이 나중에 장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장관급 일을 하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뭐 이상한 게 많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KBS도 비슷해요. MBC가 더 심하긴 한데 KBS도 훨씬 심합니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는요. 사실 이제 그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뭐 좀 좋게 표현할까, 나쁘게 표현할까, 뭐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약간 기회주의적이죠. 그분 사실 연합뉴스라는 회사가요. 거의 진짜 YTN이 원래 연합뉴스 거라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맞죠. 연합뉴스가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적자가 엄청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월급도 못 줬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자기 원 자본금 다 빼먹고 나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가 할 수 없이 YTN에다가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월급도 못 주고 이미 연합뉴스는 다 빼먹고 날라갔고 도망갔고 비겁한 짓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그때 한전하고 마사회하고 지금은 빠졌습니다. 하나은행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2000년에. 그리고 남산타워를 거저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기쳐서 먹은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남산타워가 1년에 흑자가 100억입니다. 그 YTN 흑자 100억이 남산타워 흑자예요. 뉴스가 흑자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지금도. 그러니까 연합뉴스 YTN의 1년에 흑자가 한 100억쯤 되는데요. 남산타워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남산타워가 어디 거냐? KT 거예요. KT 거고 원래 KBS, MBC, SBS 3사가 같이 썼었어요. 거기에 그 송출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고 이제 다른 데로 또 다른 송출 시설이 생기니까 KT가 이제 그걸 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팔면서 김대중 정부가 묘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YTN이 거저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YTN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TN은 어떤 상태냐. 자기에게 유리한 정권이 존재해야지만 자기 존재를 살려줄 수 있는 정권이 존재해야지만 방송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YTN 민영화 가지고 이제 난리치잖아요. YTN 민영화라는 거는 결국 무슨 소리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 우리 거들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노조라는 데가 그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절대로 노조가 그렇게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노조가 어디가 제일 세냐 얘기하면 MBC 노조 물론 셉니다. 가장 센 노조는 여러분도 더 웃기면 됩니다. EBS. 그 다음에 아리랑 TV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긴 뭐 목숨 걸고 노조합니다. 왠지 압니까? 정부에서 돈 안 주면 끝이거든요. 그만 스탑이에요. 그건 완전히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악착같이 노조를 해야 되고 선거 때 되면 악착같이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정권을 그냥 거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후견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되고 얘기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충성하고 그 대신 정부가 대주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이죠. 이 구조를 계속 우리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90년대까지도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어디냐? 김대중 정부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방송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더군다나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2002년까지가 뭐 여기 뭐 MBC 이진숙 사장님도 계시지만 2002년까지는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가 1년에 흑자를 주체를 못하던 시절이에요. 왜? 지상파 방송 3사밖에 없어요. 종편도 없을 때고 케이블 TV 시작해가지고 뭐 힘도 못 쓸 때입니다. 그때는. 케이블 TV가 97년에 출범했는데요. 97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2002년까지는요 케이블 TV는 거의 없었어요. 가입자가. 그러니까 지상파 3사가 1년에 돈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이 남아 도니까 독점 구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덜 정치적이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가 정확하게 광고 매출액이 2조 2천이었습니다. 그때. 2조 2천. 3사가 2조 2천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한 개 방송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하지만 한 6, 7천억을 가져간 거예요. 거기다 KBS는 한 6천억이라고 하는 수신료가 또 있습니다. 그죠? 6, 7천억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별로 정치적일 필요가 덜했는데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딱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해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어디로 빠지냐? 처음에는 케이블 TV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2005년부터 인터넷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포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광고주의 이거 A급은 네이버입니다. KBS, MBC, SBS가 아니에요. 네이버는 광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 처음에 나오는 그 이렇게 롤링되는 그 광고 배너 광고 있죠? 그거는 돈 줘도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거는 진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 거기는 방송은 단가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어느 정도 코바코하고 어떤 기준이 돼 있어서 함부로 막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광고는 단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떨 때 막 2배도 올리고 그래요. 연말 되면 한 2배 올립니다. 왜 올립니까? 아십니까? 대학 입시 광고 때문에요. 밀려나요. 그럼 그때 갑자기 그 광고값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1년에 광고 수입으로 수천억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 단위가 넘는 수입을 가져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2002부터 쭉 광고가 빠져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긴 하지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 그 뒤에 2008년에 종편이 생겼고, 그죠? 그리고 2008년 기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에요. 모바일 광고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더욱더 자기를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런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를 끌어온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합니다만 예.
사실은 공영방송 뭐 이 얘기 지금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얘기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게 여기 굉장히 어렵게 썼죠. 간단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의는요, 지금도 교과서 찾아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미국의 한 학자는 상업방송이 아닌 것 이라고 정의합니다. 할 게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하거든요, 용어 자체가. Public Interest라고 하는 이 공익이라는 말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이익인지, 다수가 아닌 어떤 정해진 목표 아이디어 타입인지, 그죠? 아니면 정말 뭐 사람이 하면서 정해지는, 이게 공익이 만들어지는 건지 결과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차를 요즘 강조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익성을 얘기할 때 요즘 절차를 강조해요. 공정하냐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파는 공정하냐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좌파는 퍼블릭 인터레스트 어떻게 보느냐? 존재로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익적인 존재인가 아닌가예요. 지금 아까 MBC 많은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사진 많이 보셨죠? 예.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아십니까? 자기들은 공익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MBC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주동자이기 때문에 MBC는 공익이야. 공익적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는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MBC가 저렇게 거짓 보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막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공익인지 아닌지 누구도 없죠. 다 각자의 그 생각이고 개인의 생각이니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공익적인 사람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의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켜 놓은 거죠. 자기네들의 목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어떤 방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랩바 끌고 가서 해도 돼요. 소리 질러도 되고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것이 제가 KBS 이사할 때 얼마 재밌냐면요. 노조 애들이 제 연구실을 제가 없는 데 와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을 다 뒤지고 가버렸더라고요. 문 닫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뭘 뒤졌대요. 하여간 뭐 난리를 쳤답니다. 하여간 뒤져가지고 뭐. 그래서 뒤진 게 뭐 하여간 뭐 자기 표절 논문이 20년 동안 2편이 나왔대요. 그래서 예, 자기 표절 논문 맞습니다. 네, 그랬어요. 발표했던 거, 논문으로 했던 거 2개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잘하셨네 그랬더니. 그리고 뭐 어딘가 쓴 논문이 있는데 뭐 논문을 다 뒤졌대요. 10몇 명이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뭐 한 달 동안.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방송 정책만 30년을 한 사람이니까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랬더니 글을 뒤졌더니 KBS 욕한 것이 2번 나온대요. 그래서 참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DNA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한 거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영방송이 대부분 우파적인 성향보다는 좌파적 성향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은 공영방송 PBS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공영방송 아닙니다. 민간방송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인간입니다. 근데 돈은 미국 의회에서 줘요. 의회에서 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줄 땐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 좀 많이 줘요. 민주당이 그래도 약간 진보적이니까 공화당이 다수가 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공화당이 그때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막 공화당이 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PBS가 하루 종일 자기네들 그 마케팅 방법만 해요. 우리 옛날 프로그램 사면은 얼마 뭐 후원금 내서 이것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아쉬워지는 거죠. 미국은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그런 공영방송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 BBC 같은 데거든요. BBC가 이제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죠. 여지도 거기도 요즘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공영방송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시청률이 옛날같이 40% 50% 안 나오거든요. 그죠? 많이 안 보는 방송을 공영방송에는 우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심각합니다. 또 BBC가 굉장히 공정하고 좋은 방송이라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그죠?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에 가끔씩 휘말리기도 해요. 뭐 우리하고는 뭐 격이 다릅니다. 왜 격이 다르냐면요. 제가 아까 이사회 구성 방법, 저도 진짜 아까 이진숙 사장님 말씀에 100%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공영방송법 지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요, 정말 악질적인 겁니다. 이 정말 악질적인 거고요. 이거 진짜 물론 거부권 하겠죠, 대통령이. 그러나 이거 계속 밀어붙이. 이게 언제 발의가 된 게 2019년 말입니다. 그때 4개 법안이 야당에서 올라왔어요. 정청래, 뭐 정필모 해가 4개 안이 올라왔는데 그 공청회를 얘가 국회 그 토론을 갔었어요. 유일하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때 미래통합당. 정말 집권의 의지가 없던 야당 시절에 집권 가능성 제로. 그죠? 아시겠죠? 그때 갔었어요. 1월 달에. 공청회 갔는데 제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갸우뚱해요. 어차피 집권할 가능성도 없고 21명으로 늘리면 우리 자리도 좀 늘어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정당은 미래가 안 보인다.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정당입니다. 아니, 집권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악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어요. 전부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정청래 의원이 그때 그냥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한 교수 혼자 반대하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놀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근데 이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할 생각이 없었냐? 집권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이기고 탄핵으로 쫓아내가지고 지네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뭐 하려고 해? 3분의 2? 지금 의원수 6대3, 그죠? 7대4 가지고 3분의 2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야당 시절에 법안을 내놨거든요. 이른바 특별다수제라고 3분의 2. 이걸 냈었어요. 집권하기 직전에. 그 당시 국민의당인가요? 안철수가 하던 당? 국민신당. 국민신당인가요? 안철수가 하는 당하고 두 군데서 똑같은 법안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집권을 해버리니까 하기 싫거든요. 3분의 2 특별다수제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예요. 3분의 1을 만드는 거를.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이 법안을 낸 거예요. 근데 집권하고 나니까 별 생각 없잖아요. 이제. 그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법 만들어야 되겠네. 사실 이 법이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못 하잖아요. 거부권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뭔 법에 걸렸냐? 언론중재법. 기억하시죠? 무슨 뭐 징벌적 매상제인가 그거 했다가 그냥 국민적인 반대가 되니까 이 법은 통과시키지도 못했던 거예요. 발의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못할까요?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거부권이에요. 거부권을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노동자 탄압장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내년 춘투로 몰고 가고 내년 하반기를 정치투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MBC 파업 120,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아마 파업에 들어갈 거예요, 중간제부터요. 왜? 그 다음 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태원 이런 거 가지고 뭐 인권 탄압 국가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또 세월호 한 번 더 하고 한 판 더 하고 싶으니까. 그럼 거기다 언론 탄압 국가까지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얘네 노린 거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다. 이거 가지고 아마 난리 친 거예요. 내년 2월에 한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2월에 통과시킨답니다. 1월 달까지는 일정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2월에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걸 지금 노리는 겁니다. 정치적 DNA가 우린 강하다. 흑역사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MBC 얘기를 우리 이진숙 사장님 하시기 전에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원래 MBC는요,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본사가 어디서냐? 부산이었어요. 부산. 서울이 본사가 아닙니다. 원래. 문화방송은. 그런데 이거를, 물론 서울이 더 커졌죠. 그 이후에는. 서울의 문화방송이 더 커지긴 했는데, 언론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KBS하고 지분을 서로 맞바꿔 쳐요. 절반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50하고 해놓은 겁니다. 그걸. 50하고 그걸 했어요. 그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KBS ETV는 TBC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TBC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TBC가 삼성그룹 거였잖아요. 그거 얼마에 받았는지 아세요? 이병철 회장이 남산 지하실 가서 닷새를 버텼어요. 안 뺏긴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 닷새 버티다가 도장 찍었습니다. 얼마에? 1원. 1원에 찍었어요. 1원에 넘겼는데 삼성그룹이 89년에 소송을 해요. 우리 1원 받은 적 없다.
이론 안 받았거든요, 이론. 근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냐? 이론은 안 받아도 된대요. 그냥 받은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KBS ETV로 지금 전속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87년에 민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선제 개헌안이 되고 그러면서 언론기본법이 폐지가 되고 방송법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문법, 방송법이 다시 나오죠. 그 방송법을 다시 할 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MBC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 MBC는 그 지분, 뺏었던 지분을 원래 돌려주기는 뭐하고 그러면서 그걸 돌려주지 않는데 제가 야사를 좀 들어보니까 노조가 굉장히 열심히 나섰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민영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그러니까 MBC의 지분을 70%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회사니까 사장 선임권이 있겠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왜 70%냐? 30%는 못 뺏었거든요. 오공화국이. 정수장학회 거든요.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그때 박근혜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방송법에 무슨 문제, 그때 30% 지분 제한이 있었어요. 일대 주주는 30%를 못 넘으면. 그러면 70%를 민영화시켜버리면 일대 주주가 누가 돼요? 정수장학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작용해가지고 87년 방송법 때 공영방송이란 개념은 없고 공공법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방송법에. 그래서 KBS는 국가 지분이 갖고 있고요. 100% 기획재정부 거고요. 그 다음에 MBC는 70% 공공법인. 그죠? EBS는 원래 교육부 거였는데 지금은 그 독립법인으로 나와 있고요. EBS 거니까요. 원래 교육방송은 교육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분, 그 방송사들은 뭘 했냐? 공영방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뭐라고 돼 있죠? 지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분 제한. 그러니까 30%를 넘어도 일대 주주가 상관없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법이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공영방송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뭐 공영방송 법이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없이 그냥 지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게 공영방송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이렇게 국가가 가지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공법인이 갖고 있거나 이런 예외적인 기업들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소유하지만 통제하기 힘들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기업을 보시면 되잖아요. 공기업들은 공기업의 폐해라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놔야 노조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MBC가 저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 있는 회사 같으면 저게 돼. 그나마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악랄하게 했잖아요. 정말 악랄하게 했는데 악랄하게 언론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방송계에서 나온 얘기가 SBS가 좀 낫네 그랬더라고요. SBS도 열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도 뭐 윤세용 회장이 뭐 혈압 올릴 정도였잖아요.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나마 SBS가 좀 낫다. 왜? 거긴 상업방송이거든요. 조금 낫다는 거지 뭐 완전히 난 건 아닙니다. 거기도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그게 심해졌다. 정치와 결탁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노영방송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악용된 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개나 소나 다 공영방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TBS. 교통방송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작년에 의결하신 거 알죠? 거기도 교통방송 같은 거 하겠다고 의회가, 경기도가. 좋은 거예요. 왜? 지분 제한 안 받죠? 교통방송도 이게 완전히 이상한 방송이죠.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왜 안 없애는지, 저거를. 왜 그러냐면, 저게요, 95년도에 인가를 받았어요. 제가 방송개발원 있을 때 제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 안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사람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가 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져갔어요. 그때 누구냐면 그 성수대교 사건 나고 나서 그 서울시장 하시던 분이 있죠. 조선일보 출신. 그분이 사장이었어요. 그때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직선제로 넘어가면서 조선시장이 됐어요. 그 조선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그 후보자 토론회 때 교통방송 나는 관여 안 하겠다. 그냥 우리 안 가져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되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시정연설 비슷하게 하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놔뒀어.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거예요. 그냥 뭐 교통방송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왜 라디오 방송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의외로 또 그 당시는 핸드폰 없을 때니까 교통방송 뭐 송도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교통체증 심할 때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악용될 소지가 계속 보여온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 정권에 박원순 시장 와가지고 거의 악용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불법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보도방송은요, 보도를 허가받은 방송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교통정보를 하게 쓰인 거죠. 근데 불법인데도 많지잖아요.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취소하면 돼요, 저거. 안 해요. 할 수가 없겠죠. 같은 편인데. 그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꼼수를 부는 게, 뭐, 오세훈 시장도 생각이 많겠죠. 뭐, 그걸 또 어떻게 나중에 좀 잘 쓸까 좀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모양인데, 오세훈 시장이 마르고 닳도록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딴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또 넘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쓰겠죠. 어떤 방송으로 방송을 만들어 놔도. 왜? 국가가 못 건드리니까.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대성장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공영방송이 난립하는 회사가 됐어요. 법적 근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습니다. 공영 채널들이. 여러분들은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따지면 한 100여 개 됩니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뭐 공익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요. EBS가 채널 한 10개 됩니다. 한 7, 8개 돼요. KBS도 한 10개 되고요. 물론 그게 다 공영이냐? 이거는 뭐 우리 생각해 봐야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이고 정부 산하 기관들 많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면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 아까 위기에서 추락 뭐 이런 거는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마 MBC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거 참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이게. 1등부터 10등까지 가요. 드라마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다 MBC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드라마죠? 그죠? 사랑이 뭐길래. 그죠? 아들과 딸.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참 옛날 얘기인데. 아들과 딸은 지금도 몽고 가면 방송합니다. 아직도 나와요. 왜? 그때 보낸 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시청률 지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뭐 노인을 위한 방송 같이 된 것 같기도 하는데 시청 점유율 보십시오. MBC는 너무 비극적이죠. KBS 두 개 합해서 20%예요 지금. 두 개 합해서. 그나마 ETV 시청률이 좀 높으니까 뭐 KBS 1도 한 10%는 뭐 10%는 안 되도록 비슷하게 나오니까. TV조선은 한 채널 가지고 6%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게. TV조선은요? 그 사람들 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죠. 보수는 보수인데 그 사람들은 보수 정치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거 아까 이준사님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방통위원 중에서 조선일보 출신이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조선일보 위력은 막강합니다. SBS와 조선일보 위력은 우리 방송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데입니다. 보이죠? 비례대표 조선일보 반드시 들어가요. 이런 얘기하면 좀 웃깁니다만. 자, 그렇죠. 저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심각하겠냐. 이거 보면은 이건 뭐 학술적인 얘기니까 너무 어렵죠. 공영방송만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조합주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합주의라고 해요. 노조와 국가 권력이 결탁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 노조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친정권 노조가 철저하게 정권에 충성해주고 그 대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언제 한 거냐? 무솔리니가 한 겁니다. 조합주의란 말이 처음부터 무솔리니 때 나온 겁니다. 이게 제3세계 국가들의 후진 국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통제 방식입니다. 언론, 조합주의 방식. 뭐 언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민주노총, 민주당과 민주노총 이게 똑같은 겁니다. 민주노총이 왜 난리치겠어요 지금? 그죠? 다 저 아까 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네들이 야당이 돼가지고 하나 나온 게
거버넌스 개편을 하겠다. 말은 좋죠. 아까 네이밍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 대표성 강화입니다. 이 목적이 지금.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구성할 때 시민 대표성을 늦추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들고 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자발적 정치 도구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KBS 문재인 정권 시절에 KBS나 MBC를 정부가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사장 선출하고 보도본부장 선출하는데 겉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통제. 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발적 규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평온하죠. 한 번도. 그래서 언론 자유도가 거꾸로 어떤 데서 조사하면요 높아져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세계 언론 자유 조사하는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약간 그 무슨 뭐 무슨 기자회 이런 데서 하는 건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데는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높아 올라갔어요. 왜?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승호 사장이나 박성재 사장이 그죠? 그다음에 KBS 양승동 사장이 과연 정부하고 아무 교감 없이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충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발적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권력의 노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놓은 게 뭐냐? 제가 왜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사장과 임원을 가지고 있죠. 이사진 가지고 있고 임원들 가지고 있고요. 사장도 자기네들 편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노사가 합의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편성위원회나 공정보도위원회예요. KBS, MBC 다 있습니다. 법에서 이게 만들게 돼 있어요.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수 정권의 사장이 임명하면 편성위원회가 모든 사사건을 시비를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사할 때도 막 3개월씩 안 되는 것들이 해결. 방송에 못 나가. 이승만 특집 못 나가요. 만들어 놓고 못 나가. 몇 달, 6개월 이상을 못 나가. 1년 가까이 못 나갔어요. 왜? 편성위원회에서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이승만 특집. 계속 거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 구성하는 이게 노조고 예를 들어 노조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갈등이 없잖아요. 편성위원회 다 같이 모여 술 먹는 자리겠어요. 브라보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번에 이거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 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옛날엔 명목상에 있던 시청자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이게 세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관여가 안 되면 시청자위원회가 중지할수록 해놨어.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삼각편됩니다. 완전히. 그 시청자위원회는 옛날에는 그냥 차비만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회의하면 차비만 돈 1, 20만 원 줬는데 지금은 매달 조사비를 받아요. 시청자위원회. 임기도 2년 늘어들었어.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다 같은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작년이군요. 올 여름에 KBS 시청자위원회를 다시 뽑는다고 그 우파 사람들 몇 사람이 노조하고 얘기를 했대요. 3분의 1은 우리한테 주겠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을 분야별로 추천해 줬어요. 그잖아요. 뭐 사회각계용량인들 있잖아요. 뭐 IT 쪽, 그다음에 뭐 무슨 그죠? 시민단체, 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한 명 전원 다 노조로 팽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출한 아까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뽑아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사장 맘대로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완벽한 혼전의 일체가 돼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이 잘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죠? 만약에 출연료를 막 몇 억씩 1년에 몇십억씩 주는 진행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걸 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같이 다 우리끼리 끼리끼리 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요.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편성규약 같은 거 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다 법으로. 지난 정부의 특징이 뭐예요? 입법 난동이잖아요. 그냥. 나중에 아마 부부관계도 법으로 만들 거예요. 루마니아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차오세요.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애 못 낳으면 불법이야. 이런 거 만들 것 같아. 내가 볼 때 얘네들 보면 이게. 그럼 법 가지고 무슨 짓이나 하는 애들이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 시청에 이거 한번 드시고요. 그래서
MBC만 생각하시죠? YTN도 시청자위원회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가관입니다. 채널A는 어때요? 채널A는 조금 이제 약간 보수 쪽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국 때 조국 사건 때 약간 이쪽으로 많이 도는 거. 그 MBN은 완전히 저쪽이고요. MBN은 왜 그런지 아시죠? 그 허가 취소 사항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요. 지분 속여가지고 위장 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MBN은 지난 몇 동안. 근데 충성 열심히 했는데 이 정부에서 아마 글쎄 MBN이 버텨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MBN은 개인적으로 채널 A, K, HTV 좀 비슷하긴 한데 MBN은 좀 심해요. 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사가 돈 안 쓰고 장사하는 게 익숙해져서 매일경제의 모든 기자는 광고 영업사원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 출입처 기자가 광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한 회사라 사실은 돈 안 쓰는 회사라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민주노총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민주노총이 언론노조를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모든 게 다 그쪽이죠. 그 산하기관 언론노조가 그죠? 각각 산별로 각 방송사에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거 언론노조 산별 협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노사협약을 하는데 산별 협약을 했어요. KBS, MBC, SBS 같이 산별 협약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방송사가 지구상의 어느 나라 방송이 산별로 노사협약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송마다 특징이 다르고 독립적인 그죠? 다 존재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산별 협약을 해서 씁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멀쩡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일이고요. 언론노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규약에 정치위원회 규약이 있습니다. 정치위원회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방송법에는 언론인은 방송 종사자는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 재밌는 거는 MBC 문제도 그렇지만 KBS는요. 지난 2014년 선거 2014년 총선 때인가요? 그때는 더 웃겼죠. KBS 노조와 언론 노조하고 정의당인가요? 통진당인가요? 그때 정당이 났었죠. 정책협약을 맺었어요. 출정식을 같이 참가하고 총선 때. 그 불법인데 불법 처벌도 못해요. 그게 너무 약한 거죠. 이 보수 정권이라는 게 그런데 취약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잘라버려야죠, 그죠? 불법인데 불법 사항이잖아요. 저는 TBS를 문 닫아야 된다는 게 그럽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남아요. 저 사람들은 그걸 잘 이용해요. 보수 정권이 얼마나 이 보수집 정파라고 하는 것이 취약한가. 그런데 인간적인 정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알아요. 조금 봐주면 인간이 돼서 돌아오겠지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쟤네들이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근데 후견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좀비가 됐다는 거예요. 공영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 방송으로서의 경쟁력은 완전히 취약해진 거예요. 아니 아까 MBC 적자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스포츠 중계 안 하고 드라마 MBC의 최고의 장점이 드라마입니다. MBC는 드라마가 거의 MBC는 먹여 살렸잖아요. MBC 드라마는 거의 전설적인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MBC가 버틸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버틴다. 안 하는 거죠. 좀비가 되는 거예요. 나 경쟁력 필요 없어. 나는 정치에 충성하기만 할 거야.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특징이 있어요. 조직 이기주의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어느 회사나 노조가 있으면 조직 이기주의로 가는데 조직 이기주의가 강해요. 제가 아까 월급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MBC는 진짜 그랬나 봐요. 근데 KBS 제가 이사 때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지고. 왠지 아십니까? 그때 KBS도 그때 한 120 며칠인가 했어요. 6월까지 했어요. KBS는 6월 10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사하던 시절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월급을 아예 안 줬어요. 100일이 넘어가면서 안 주거든요. 그게 기간 지나면 안 줍니다. 그다음부터. 9월 달에요. 다 줬어요. 다 돈 넣어줬어요. 파업했던 친구들. 다 줬습니다. 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화물연대 이렇게 보고 느낀 건 지금 와서 지금 갑자기 원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좀 잘했으니까 좀 잘 야당하고 합의해서 뭐 해보였죠?
얼마나 그 틈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인데요, 저 사람들이. 방송법 그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방송위원회가 2000년에 처음 출범했어요. 그 전에 방송위원회는요, 김대중 정부 전에는 심의만 했던 기구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있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위원회처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입니다. 통신하고 합쳐지기 전에. 김대중 정부가 그거 만든 거예요. 9명의 그 방송위원을 뽑습니다. 3대 3대 3입니다. 그 당시는 3, 대통령. 3, 대법원장 빼버리고 국회가 6명 이렇게 갖기로 했어요. 자, 그럼 대통령 3명은 당연히, 그죠? 김대중 정부가 가지니까 가져가겠죠. 그럼 6명 아니에요. 6명 어떻게 가졌냐? 나 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신한국당인가요? 뭐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이회창 총재가 있을 때입니다. 선거는 졌지만요, 국회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됐었어요. 그때 178석인가 그랬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선거 의석수를.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야당 6명, 최소한도 국회 6명 중에 상임위 셋, 국회의장 셋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적당히 나눠 먹게 돼 있는데 셋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4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죠? 국회 의석수를 3분의 1을 가진 정당이 2명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 김대중 그렇게 좌파가 머리를 씁니다.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죠, 그게. 새천년 민주당 2석. 공동정권인 자민련 2석. 자민련이 그때 같이 끼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국민의 그 당시 신한국당 2, 이렇게 해서 6을 2를 줬어요. 그러니까 7대2가 되는 거예요, 7대2. 난 세상에 국회 의석수를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7대2도 웃는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야당이다 이거예요, 자민련이 야당. 그러니까 야당한테 내쫓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러면 최소한도 그 중에 3명이 상임위원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럼 셋 중에 하나는 최소한도 부위원장을 뭐 신한국당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상임위원이라도 하나 줘야죠. 의장, 그러니까 위원장 민주당, 부위원장 자민련, 상임위원 민주당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국당 2명에 있는 위원은 비상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차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성품을 가진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농락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는 일단 이게 뭐 합리화 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금 개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이 정부가 지금은 못 하잖아요. 통신위원장도 못 바꾸고, 그죠? 의석수도 적고, 한 사람도 안 나가요. 그죠? 사장만 안 나가는 게 아니죠. 방통위원장도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나갑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죠? 언론과나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기관장들이 무지하게 많은 기구예요. 여기가. 하나도 안 나가요.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아까 인터넷 방송 얘기했었죠. 인터넷 매체. 뭐 많잖아요. 김어준의 TBS요. 교통방송. 거기는 일반 광고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광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공공 채널이기 때문에 EBS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광고는 못해요, 원래. 근데 이제 지금 살짝 해가지고 허용을 해주긴 하는데, EBS 같은 경우는. 근데 TBS는 못해요. 그럼 다 정부 광고입니다. 정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독점 대행을 합니다. 정부 광고가 돈이 없을 것 같죠? 1년 매출액 1조 3천입니다. 제일기획보다 커요, 매출액이. 그게 뭐냐면 그냥 지방자치단체부터 정부 부처부터 그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공공기업, 공기업들 다 있습니다. 공단들. 그러니까 은행도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심의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광고 제작 심의를 가보면 뭐 500억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분배해 주는 권한이 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인터넷 매체들 있죠. 무슨 뭐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많이 나오는 요즘 뭐 뉴스타파도 있고, 더 탐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과거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거의 정부 광고를 많이 못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조금. 왜? 매체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3배에서 5배 이상 더 받아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인터넷 매체는요, 1년에 10억, 20억만 더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은 거예요. 큰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활동이 되는 겁니다. TBS 문 닫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정부 광고 딱 끊어보세요. 김호준이한테 5억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 근데 그 이사장 작년 말에 뽑혔어요. 원래 재작년에 뽑아야 되는데 계속 나가리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뽑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앞으로 2년 이상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그 독점 구조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그런 정도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석우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거 뭐 거의 지금 좌파의 온상입니다. 거기 좌파의 시민운동 얘네들 촛불 들은 애들 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뭐냐, 이 공공 영역이 많아져서 그래요. 거기에 돈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KBS, MBC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의하고 제일 좋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얘기 그려졌는데 KBS라고 하는 사실 민영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국가 재정이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 하나쯤은 있는 게 맞아요. 1TV, 2TV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TV 민영화하자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2TV 민영화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1TV 채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뭐 저는 어느 입장은 아닙니다만 채널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공영방송이 되면은 수신료 안 내요, 사람들이. 못 내겠다라고 하는 저항이 올 수 있어요. 이 BBC가 거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거든요. 나 안 보는데. 그죠? 안 보는데 내가 BBC 수신료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못 내겠다는 얘기가 저항이 있는 거죠. 일본이 지금 대표적이잖아요. 계속 수신료 지금 다운시키는 이유가 뭐냐? 안 내거든요, 사람들이. 안 보는데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아드님, 따님들 한번 보세요. KBS, MBC 봅니까? 집에 거실에 TV,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밥 텔레비전 본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이 뭔가 10년 된 것 같습니다. TV 틀면 다 자기 방으로 가요. 그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보고 앉아있어요. TV를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청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영방송 존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민들이 저항에 빠집니다. 조세저항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민영화하는 건 문제 있다. 그러면 KBS만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나머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MBC 저게 민간 기업일 경우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구조가 될까요? 민간 기업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실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KBS도 그렇고 MBC 조사해 봤는데요. 인건비 구조가 얼마쯤 되냐면 인건비가 한 35%가 넘어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평균. 전체에서 35%. 자기네들의 그 1년 매출 중에 35%가 인건비로 빠지면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는. 근데 존재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민간 기업으로 존재할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MBC가 뭐 작년에 한때 잠깐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재작년에 박성재 사장 뭐라고 그랬어요? 수신료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MBC 힘드니까 수신료 나눠주라. 그 지금 얘네들이 공영방송법 지금 방송법 민주당 통과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청래가 얘기했어요. 수신료 올려서 KBS 수신료 올려서 MBC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정청래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걸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 구조에서는 현행과 같은 공영구조에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병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뭐 약간 거룩한 얘기 되니까. 그래서 많은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학회, 저도 이걸 적어왔는데요. 좀, 제가 볼 때는 아까 1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한 17명에서 18명은 장학해요. 최소한도. 학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수적인 교수 하나를 넣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학교 추천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심사위원 이런 거 할 때, 심사위원 추천할 때, 좀 어설픈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수는 합리적인 보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 보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아, 나 원래 보수였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얘네 이사회 만들어도 그렇더라고. 이상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욕하기 뭐하지만 MBC 사장 그 할 때 이사 2명, 여당 이사 2번 나갔잖아요. 한 분 교수잖아요. 그분 제 선배예요. 잘합니다. 아, 멋있게 생겼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여학생들한테 인기 최고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싫은 거냐면 내가 보니까 그래요. 아, 이거 그냥 머리 들이받고 싸우면은 이거 뭐 스크래치 나고 좋을 거 없지. 이게 아마 이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 강규영 교수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강규영 교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크래치 나는 게 싫은 거죠. 저쪽은 스크래치가 나도 괜찮은데 이쪽은 스크래치 나는 게 싫은 거예요. 학생들 뭐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요. 언론노조하고 거의 90% 중첩돼 있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중첩돼 있는데요. 저기는 언론노조하고. 언론노조의 핵심이 기자협회예요. KBS의 이노조, 언론노조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은 뭡니까? 그 절반이 기자협회예요. 그 기자협회의 거의 90%가 뭐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중에 핵심이 한 300에서 500명쯤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박건상 사장, 그 뒤에 사장하던 사람 있죠?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심의위원장 하시던 분. 예? 정현주 사장 때요. 특채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말지,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 특채로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핵심입니다. 거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 구조는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일반 국민들 이거 모릅니다. 아, 뭐 다양한 사람들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부 들어가면 더 늦게는 거는요. 사장 추천위원회예요. 전국 규모로 몇백 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원래 정청래 위원회는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추첨을 하겠대요. 전 국민을 상대로. 뭐 1000명인가 10,000명을. 그 내가 아니 뭐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사장 하나 뽑는데 무슨 국민 주민등록으로 뽑습니까 했더니 정청래가 그건 내가 봐도 좀 심하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저렇게 하면요 누가 오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지원자가 많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방통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라고 산업 분야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뭐 보도 그다음에 뭐 오락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통신 뭐 혐수협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쪽은요 구름대처럼 지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꾼들이 지원을 해요. 이쪽은 지원자 별로 없어요. 더 웃기는 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직접 문제가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파악해서 하는 심의가 있고요. 밑에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90%입니다. 그나마 요즘에 이제 우파에서도 이제 그런 걸 넣긴 하지만 심의위원회 거의 압도적으로 거기 들어옵니다. 그거 심의하는 거예요. 그 TV조선 같은 데는 그거 2번 걸리는데 1년에 3번 걸리면 폐쇄예요. 그 2번 걸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해요. 정치시사 프로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TV조선에 이렇게 토론 프로 보면 최민희 씨도 자주 나오고, 그죠? 양문석 씨도 자꾸 나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와줘야 문제를 시비를 안 걸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을 먹어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비슷한 이 형해화된 이 구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게. 재원 정상화는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수신료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KBS를 정상화시켜서 수신료를 줘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MBC 얘기를 하셨는데 KBS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뭐 거기도 뭐 정말 방송이라고 하기가 창피할 정도의 방송입니다, 거기도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 수신료 문제는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MBC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MBC가 그나마 지금 지분 제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건수가 생긴 건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방송법이 바뀌었어요. 한번 개정이. 뭐 바뀐 줄 아세요? 일대주주 30%가 4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시켜도 정수양회가 일대주주가 되진 않죠. 지금도 정수양회가 일대주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저기서 난리치겠어요. 그죠? 민영화 시켰을 때. 그죠? 야, 이거 뭐 박근혜 여기다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행히 40%로 지분이 늘었어요. 일대주주 지분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3년에 처음 방송개발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처음 받은 지시가 MBC 민영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보처 방송행정국장이
우리나라 방송판을 다 장악할 때였는데 위원회가 없을 테니까 그때 절 불러서 처음으로 한 작업이 MBC 민영화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민영화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일단 30% 지분, 일대 주주 지분이 이게 심각한 거죠. 왜? 박근혜라는 분이 살아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죠? 아직 정치에 컴백을 안 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분이 있는 분이니까 그거는 곤란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MBC가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도 MBC 자산이요 10억밖에 안 돼요. 액면상으로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최소한도 몇 조는 될 텐데 뭐 몇 조에서 몇십 조라고 하지만 몇 조는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그 차액이 문제가 되잖아요.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세 문제에 좀 걸려 있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자산 평가할 때 2조 정도 했어요. 90년대 중반에 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걸려 있고요. YTN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YTN은 간단해요. 그냥 정말 지분 빼버리면 됩니다. 지분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지분들을 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YTN 노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KBS, MBC보다 훨씬 더 생계형에 가까운 노조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거다, 저항이. 생계형에 가깝거든요. 그런 건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거만 이렇게 많이 이상하게 줄에 많이 걸려 있죠.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게 다 문제입니다, 저게. 저 걸려 있는 방송들이 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좀 정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정비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은 저쪽 우측 상단으로 좀 옮겨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영역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좀 옮겨오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좀 깨끗하게 정비. 왜냐하면 중간에 걸쳐 있으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 경쟁이 잘 안 돼요. 정부의 재정 지원 받고 이렇고 제도적 받는 방송과 시장 경쟁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가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한국 방송이 그냥 처음에 그냥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넷플릭스 하나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청률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뭐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허약한 구조라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걸 요소시장이라고 합니다. PD, 작가, 출연진 이런 거 배우들 있잖아요. 이게 거의 3배에서 5배 올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으로 따지면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제작비보다 한 3배 이상 되지니까 5배 되잖아요. 많으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던 지금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다시 한국 방송에 와서 옛날 그거 적게 받는 거 가지고 하겠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요소시장의 단가를 2배 이상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기존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어려웠는데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체 제작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와는 많이 달라요.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만나보면 그걸 제일 고민해요. 요소시장이 경비가 올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동안 제도에 얽매여가지고 있던 방송들이 너무 시장을 많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촉진하는 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공영방송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나머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이 보수 진영의 특징이 뭐냐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파의 특징은 경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율과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율과 경쟁. 근데 자율과 경쟁이라는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방송이 많아지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장 큰 권력이잖아요. 자본보다도 더 큰 권력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자율성을 해쳐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사실은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 가지고 제가 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국민들은 그것만 봐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그럼 뭐 잘못된 거지? 뭐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니거든요. 내부로 들어가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앞으로 좀 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그래도 많이 여기서 그동안 고생들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가치들 좀 더 좀 알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